안녕하세요. 자, 59번, 188쪽, 59번 보죠. 기억에 나타난 여인들의 심정과 가장 가까운 거. 자, 소설을 주고, 즉, 심정을 찾아보라 했는데, 자, 심정을 파악하려면 뭐예요? 물론 표정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우리는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심정, 태도를 알죠. 그러나 소설 속에서는 우리가 직접 그 인물을 대면하면서 알 수는 없으니까 소설의 상황을, 즉, 소설 속의 상황을 파악해야죠.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그 심리 상태를, 등장인물의 심정을 파악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소설의 기억의 앞을 보면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가지고 차압 취소와 소장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즉, 마을 사람들이, 즉, 차압 취소, 그리고 소장료 면제. 자, 이와 같은 걸 탄원하려고 마을을 떠났어요. 아낙네들은 전장에나 보내듯, 즉, 그 마을 남정네들이 이와 같은 걸, 즉, 목표로 마을을 벗어나니까 마치 전장의 병사들을 보낸 듯한 그런 태도로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네들을 보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전장터에 보내는 심정이라는 얘기죠. 전장터에 보내는 심정으로, 즉,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 우리 1번 죽음을 제재로 했고, 자, 2번 보면 저리 국경 강안을 경비하는 외투 쓴 검은 순사가 왔다 갔다 오르며 내리며 분주해 하는데 밑줄 칠까요? 발각도 안 되고 무사히 건넜을까? 즉, 염려하는 마음이죠. 지금 여기서 전장터에 보내는 심정도 무사함을 염려하는 것이고, 따라서 2번에 김동원의 국경의 밤에서도 밤새워가며 속 태우는 젊은 아낙네의 심정이니까 유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간단하죠? 자, 60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나타난 나의 심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석대와 아이들이 다시 뒷문께로 나타난 건 교정 서쪽에 아름드리 히말리아시다. 그늘이 운동장을 온전히 가로지른 뒤였다. 그런데 그게 어찌된 일이었을까? 멱을 감았는지 젖은 머리칼들을 반짝이며 왁자하게 운동장으로 들어서는 그들을 보자 밑줄 쳐요. 별로 애쓸 것도 없이 내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얼마 전에 책략 따위는 까맣게 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짜 눈물이었다. 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갑자기 석대와 아이들이 다시 나타나자 나는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아이가, 즉, 자기 동료들을 보고서는 결국 자기가 앞에서 계획했던 것, 이걸 까맣게 잊고, 즉, 거기 써 있죠? 얼마 전에 책략 따위는 까맣게 잊고, 그 책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이가, 나라는 인물이 뭔가 이렇게 계획을 꾸몄는데 이제 이 계획은 까맣게 잊고 눈물을 쏟았다는 거죠. 바로 나의 심정은 여기 그대로 드러나죠. 자기가 꾸몄던 계획은 다 잊고 그리고 눈물을 쏟아낸 거예요. 따라서 화해하기로 결심하다, 반성하다, 각오하다, 동정심을 얻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책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고 바로 그 앞에 단락을 보면 바로 석대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이제 나는 그 도전하려는 것, 이에 대해 어떤 애쓸 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결국 풀어졌다는 얘기는 석대에게 저항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나도 그들의 그런 비리에 결국에는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정답 몇 번? 5번이죠. 그래서 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바로 그런 적당히 처음에 저항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런 폭력과 비리에 순응하는 변절자의 그런 모습을 어린아이를 통해 보이는 거죠. 61번, 기억에서 나의 어떠한 마음을 드러내는가. 장인님, 이제 저하고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는다라고 했어요. 등장인물의 행동에서, 등장인물의 그 행위에서 추론을 해보라는 건데, 우리가 이 등장인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뒤통수를 극적할 때는 주로 어떤 경우냐라는 거예요. 뭐 분노했을 때 그래요? 뭐 화가 나면 뒤통수를 극적이나? 그건 아니죠. 뭔가 좀 무안하고 쑥스럽고 이럴 때 하죠. 바로 그 뒤에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따님하고 결혼을 시켜달라, 이걸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쑥스러운 거야. 부끄럽고. 왜냐면 나는 상당히 순박한 청년이거든. 그리고 결혼시켜준다는 말만 덜썩 믿고 와서 무임금으로 계속 그 머슴처럼 일을 해주던 입장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왠지 쑥스럽고 부끄럽다라는 거죠. 흥분되면 뒤를 긁으면 그 변태 같은 놈이지, 그지? 그게 아니고 뭔가 좀 쑥스럽고 무안하니까 표현을 하죠. 자, 62번. 다음 글에 나타난 점순이의 심리를 요약해보라. 심리를 알려면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냐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오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건 근 3년째 되었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여기 밑줄 쳐야죠. 점순이 지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죠? 새빨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순이가 지금 새빨개진 건 뭐냐? 그 사건은 어떤 것이었는데 점순이가 지금 새빨개지고 있느냐? 바로 요 앞장면에 보면은 점순이가 너 감자 먹어라 하고 줬는데 내가 울타리를 막 엮고 일을 하다가 점순이가 내미는 감자에 됐다, 너나 먹어라 라고 한 거야. 여자애가 용기를 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남자애가 거절하니까 이건 실망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심정을 담았죠. 그 다음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이렇게 쏘아보더니 여기까지는 이제 화가 난 거야. 자기의 호의를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린다라고 했어요. 이는 자기의 그 성의가 남자애가 받아들여주지 않자 창피하기도 한 거죠.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힝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점순이는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 쪽팔린 거죠. 그죠? 즉 여자애가 용기를 내서 남자애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자식이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니까 창피도 하고 화도 나고,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무안합니다라는 거죠. 다음 63번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문제 유형을 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소설의 본문들은 반드시 사전을 펴놓고 공부를 하시라라고 한 거는 바로 이런 63번, 64번, 65번처럼 요즘 소설을 가지고 그 어휘를 묻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소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내가 공부한 지문에서 나오는 어휘만큼은 점검한다. 이런 태도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63번에요. 점순이 등장하고 다음 작품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되어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이때는
그렇게 뭐 예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개떡도 아니고 즉 그저 내 아내가 돼야 할 만큼은 그런 대로 생겼다라는 얘기니까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맞죠? 문맥에 어울리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툭툭하다의 뜻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단어의 뜻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써있는 해설, 즉 그 설명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문장에 어울리는지를 보면 돼. 그죠?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혼처리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게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영락 없이 참해 같다는 거야. 맞죠? 그리고 표현이 어때 지금? 뭐 개떡이니 또 뭐 영락 없이 참해 같다느니 해학적이죠? 우리가 김유정 소설은 상당히 유머러스해요. 그래서 해학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근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결점이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들까분다. 빨리빨리 논다. 어울리죠? 따라서 파, 흠, 결점이란 얘기고 이걸 채신 없이 들까문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채신 없다라는 말은 어리석다가 아니라 뭔가 좀 가볍다, 경망스럽다. 그래서 몸놀림이 다소 좀 가볍고 경망스러울 때 채신 없다고 하죠. 정답은 4번이죠. 어리석다는 뜻은 아니죠. 다음 64번. 이번엔 사전적 의미를 물었어요. 이때도 글을 주고 문장을 주고 물으니까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거기 써놓은 그 설명을 문맥에 넣어보라고. 그죠? 자,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즉 사랑의 감정이 멀었다. 아직 계집과 인연이 없다는 얘기죠. 여자와는 인연이 없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연분은 사랑할 만한 인연. 그죠? 따라서 틀렸고. 다음 니은번 어찌된 서술인지 까닭이라고 했는데 본문에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술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이는 까닭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화가 난 거니까 어찌된 까닭인지라고 하면 안 되죠. 갑자기 그런 기세, 어찌된 기세인지 화가 났다. 그래서 우리 그런 서술에 또는 갑자기 달려오던 서술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까닭이 아니라 어떤 일이 진행되던 기세, 추진되는 방향 이런 걸 의미합니다. 틀렸고 디귿번 탐탁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자, 장사를 수도분하게 한다. 자, 수도분하다는 주로 뭐야? 성격의 문제죠. 따라서 여기서 탐탁하다는 얘기는 마음에 들게 한다. 즉 장사는 마음에 들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건데 수도분하다, 거리가 멀죠. 반면에 서름서름한 사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이때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서름서름하다라는 얘기는 서먹서먹하다. 정답은 4번이죠. 65번 기억리을에 대한 의미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거. 옆에 내가 쳐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우리가 술을 치고 술을 치다 하면은 따라주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옆에 내가 따라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만드는 후유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얼른 사발로 가져갔다. 꿀꿀꿀 잘도 넘어가는 것이다. 그 큰 사발을 단숨에 말려버리고는
이때 말려버린다는 얘기는 술을 다 마셔버리고는 도로 옆에 내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그렇게 거들빼기로 석잔을 해치우고, 이때 거들빼기는 거듭해서라는 뜻이죠. 거들먹거리다가 아니라 바로 뒤에 보면 석잔을 후다닥 해치웠다는 얘기니까 연달아 거듭해서,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하고 개트림을 했다. 이때 개트림은 거침없는 트림을 했다. 옆에 내가 눈을 휘둥그레져 가지고 혀를 내둘렀다. 빈속에 술을 그처럼 때려 마시고 보니 금세 눈두덩이 확확 달아오르고, 이때 눈두덩은 눈 주위를 말하죠. 따라서 6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6번 보죠. 기역미음의 뜻풀이로 알맞지 않은 거. 기역의 곱단위보다 갈 길이 곱절이나 되는 만들기가, 이때 곱절은 어떤 수량을 2번 합쳤다. 그건 갑절이고 곱절은 몇 배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2번 합친 걸 말하는 걸 갑절이에요. 다음, 잣다란 들꽃 할 때 잣다란은 즉 어떤 보통 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런 뜻이고, 또 싸바른 흑다리 할 때 싸바르는 즉 진흙으로 빤빤하게 싸바른 하면 고루 발랐다라는 얘기고, 또 봄의 해토 무렵엔, 즉 봄의 해토란 땅이 봄이 되어 얼었다 녹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67번, 첫째 둘째를 겪고 틀던 수제다. 지금 이 지문은 그 3대에서 덕기와 조덕기와 그 친구인 김병화를 직접적 제시를 통해 즉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는 서술자가 요약해서 말해주는 직접적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대화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간접적 제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덕기와 김병화의 인물 됨됨이를 드러내는데, 이때 첫째 둘째를 겪고 튼다라는 말은 서로 첫째 둘째를 다투다 이런 뜻이고, 정답은 3번이죠. 다음 68번에 다음 글에서 닭싸움이 갖는 의미와 거리가 먼 거. 자, 소설에서도 어떤 소설의 중심 사건과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주 응축해서 드러내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우리는 소설의 즉 핵심어 또는 그 소설의 중심 지배적 단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닭싸움이 이 소설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이 소설에서는 이 닭싸움이 결국 갈등과 또 나와 점순이의 갈등의 요인이면서 동시에 그 해결의 요인이 되는 그런 지배적 사건, 지배적 사실을 드러내는 단어죠. 따라서 감정적 경합관계다, 대화와 화해의 매개체다, 인물관계 변화의 매개물이다 라는 건 맞지만, 수직관계, 그러니까 계층적 수직관계를 드러낸다고 보긴 어렵죠. 우리가 나의 가족은 소작인이고, 그리고 점순내는 그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이 땅을, 일할 땅을 분배해주는 마름집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소 그 계층 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 글에서 닭싸움이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점순이가 나의 호감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내가 반응하기를 바라면서 닭싸움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점순이라는 소녀와 나라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전혀 관계가 없죠.
자, 69번 봅니다. 밑줄 친 눈길의 상징적 의미 그랬습니다. 자, 눈길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본문을 보면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자, 이때 눈길은 즉 살아오면서의 열망적 이상, 고달픈 삶, 인생의 장애물, 험난한 시대 현실. 그래도 이 넷 중에서 가장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건 바로 자신과 아들이 그 눈길을 거쳐 이제 아들을 배웅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길이니까 둘이 함께 갔다가 그리고 하나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답은 2번. 70번. 니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 발자국에 밑줄이 쳐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위에,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하고 며느리가 물으니까 간절하다 뿐이겠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만 싶었지.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가도록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데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따라서 이 발자국은 회상의 매개죠.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발자국을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걸어왔던 그 눈길에 찍힌 그 발자국을 보면서 다시 어머니는 새삼스레 아들을 떠올리는 거죠. 따라서 이 발자국은 아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요소예요. 그럼 아래의 시에서도 어떤 대상을, 그게 꼭 자식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 이를 찾으면 되죠. 가장 적절한 건 4번이죠. 김광균의 은수저도 우리 앞에서 살폈던 정약용의 향수를 쓴 이 정지용의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그죠? 앞에서 잠깐 봤던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에서도 유리창을 닦다가 문득 자식을 떠올리고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느꼈듯이 이 김광균의 은수저도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예요.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밥상에 아기가 없다. 애가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즉 아이가 쓰던 은수저를 아이를 잃고 나서도 계속 밥상머리에 놓았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라는 것은 아이를 떠올리면서 부모된 그 슬픈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자, 71번에 보면요. 기억의 길은 이 소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됐습니다.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그 다음 단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장도망은 장과 장이 서기 전에 그 빈 시간을 말해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서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문이 자자들하단 말이야. 제천 장파를 몇 번이나 뒤졌겠나? 허나 처녀의 꼴은 밑줄 쳐 꽁꼬 먹은 자리야. 우리 꽁꼬 먹은 자리라는 얘기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어떤 실마리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을 때 꽁꼬 먹은 자리다라고 합니다.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학령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다 늙으면 막바지까지 장동백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야도 하직하려네. 대화중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 이래서야.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자, 거꾸러질 때까지라는 얘기는 뭐야? 죽을 때까지. 그죠? 이 길을 걸으며 저 달을 보겠어. 따라서 등장인물과, 즉 등장인물의 그 하룻밤 첫사랑에 대한, 하룻밤 그 함께한 여자, 바로 그 제천 장바닥에서 만났던 그 처녀와의 그 기억을 가지고 나는 이 길을 걷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등장인물의 인물과 등장인물의 그 운명과 함께하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장치로서 길이 등장한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우리 보면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지 말아야 할 건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순간 이걸 놓치지 않는 건데, 지금 이 등장인물인 허생원은 그 성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고서 다음날 그냥 이 집안이 몽땅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고, 그걸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잊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영원히 저 달을 보면서 기억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때의 길은 낭만적 장치가 되죠. 정답은 4번. 자, 72번. 기억의 고등어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순환이대에서 아버지 만도와 아들 진수가 이제 만도가 오줌을 누르고 돌아서는데 고기 묶음을 입에 문단 말이야. 왜냐면 아버지 만도는 팔이 없어. 그리고 아들 만도는 다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제 징용에 끌려가서 팔을 잃었고, 또 아들 진수는 6.25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줌을 누려다가 한 손에 가지고 있던 고기를 입에 무니까 그걸 본 진수가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소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는 곧 바로 그 밑에 줄,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고등어를 달라라는 얘기는 바로 그 아버지가 지금 팔이 없는 그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봐야죠. 안 그러면 소설의 인물이 뭐하러 가다가 소변을 보겠어. 우리 현실에서야 내가 급하면 소변을 보는 거지만 이 소설 속에서의 인물의 행동은 반드시 의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소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시점과 그리고 어떤 밑줄 친 낱말들이 하는 소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73번 소설의 표현 방법 등, 그리고 또 수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